안녕하세요. 오렌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에 관한 짧은 단편 2편을 준비했어요. 엄마와는 또 다른 묵직하고 은근한 그 사랑 얘기 함께 들어보시죠. 밴쿠버에서 온 편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푸른 태평양이 내려다 보입니다. 뒤쪽으론 만년설을 머리에 인 거대하고 웅장한 코스트 마운틴의 산들이 줄지어 서 있어요. 저는 지금 버라드만의 어느 고즈넉한 카페에 앉아 몰려왔다 도망치며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와 저녁 노을이 막 물들기 시작한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바다가 보고 싶었어요. 돌아올 식구들도 급하게 다그치는 보고서도 모두 제쳐놓고 무작정 차를 몰고 달려와 카페로 들어서는 길입니다. 오는 길 양편과 멀지 않은 산깃을 그론 벚꽃이 마치 양떼구름처럼 피어 있었습니다. 행여 바람이라도 불라치면 바람 따라 한방눈이 되어 흩날렸어요. 여기는 캐나다의 밴쿠버입니다. 서울에도 지금쯤 벚꽃이 피었겠군요. 어제 서울 아빠가 아주 오랜만에 전화를 주셨어요. 잘 있었니? 네. 별일 없고? 네, 저는요. 아빠는요? 나도 잘 지낸다. 목소리라도 들어볼까 해서 이제 목소리 들었으니 됐다. 또 전화하마. 잘 있거라. 네, 그럼 들어가세요. 전화를 끊고 왜 갑자기 아빤 내 목소리가 듣고 싶으셨던 걸까? 무척 궁금했었습니다. 고작 그 몇 마디 때문에 국제전화를 했다는 걸 잠자리에 들어서도 얼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 잠이 들었었나 봅니다. 눈을 떴을 때 밖에는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번개처럼 어떤 생각 하나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휴대폰으로 날짜를 맞춰보았어요. 아, 어제가 아버지 71번째 생신이었던 겁니다.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혼자 칠순을 보내시고 새벽녘에 문득 제 목소리가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는 14살 되던 해 엄마와 함께 밴쿠버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대학도 이곳에서 졸업하고 결혼도 하고 서울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는 게 더 옳은 표현이겠죠. 아빠는 제 뒷바라지 하신다고 혼자 남아 계셨어요. 엄마는 캐나다로 이민 온 어떤 신사와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아빠와 이혼하는 걸 아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셨어요. 저는 아빠와도 엄마와도 함께 살 수 없는 외톨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를 팽개치고 행복을 쫓아간 엄마도 미웠고 바보 같은 아빠도 미웠으니까요. 이제 서울은 제게 설 자리를 내주지 않는 타국의 낯선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빠 생신마저 잊고 사는 절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저를 보는 제가 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창가에 기대 서서 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던 전 아빠에게 전화를 넣었어요. 아빠 미안해요. 제가 그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더는 말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울지 마라, 얘야. 난 괜찮다. 내가 주책 없이 쓸데없는 전화를 했었구나. 아빠 마음도 무척 힘드신 것 같았습니다. 얘야, 이제 이 아빌랑은 잊고 마음 편히 가져야지. 그래야 천금 같은 짐을 덜어낼 수 있지 않겠니? 너도 살아야 하니까 말이야.
이제 그만 울거라. 알았지? 잠시 아빠 숨소리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렸습니다. 뭔가 망설이는 것 같은 숨소리였습니다. 아빠? 다시 아빠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한 김에 말이다. 네, 아빠. 아빠가 다시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겐 너무도 길게만 느껴졌어요. 아빠 숨소리가 거칠어진다 싶더니 착 가라앉은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젠 결심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얘길 이젠 해야겠구나. 저는 몹시 궁금했습니다. 전화기를 들지 않는 오른손으로 눈물을 닦아내고 전화기 볼륨을 높이고 귀를 바싹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말이라도 괜찮으니 편히 말씀하세요. 그래, 그때는 내게 못했던 이야기지. 우리가 이혼하던 날 내게 물었잖니. 아빠는 어떻게 엄마 손을 그렇게도 냉정하게 놓을 수 있느냐고 말이야. 그때는 얼버무렸다만 이제는 그 이유를 알아도 될 때가 온 것 같구나. 그러면 아빠가 얼버무린 이유가 따로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런가요, 아빠? 아빠는 잠시 말이 없으셨어요. 아마 아빠는 그 순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선전포고 없는 전쟁 같은 아빠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친딸이 아니란다. 네? 그게 무슨...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아빠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말로는 제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말했어요. 네 엄마는 나와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었단다. 나는 결혼 전에 네 엄마와 관계하지 않았거든. 엄마는 임신 사실을 숨기려 무척 애를 쓰고 있었지. 눈에 띄게 결혼을 서둘렀어. 네가 태어나고 난 아무도 모르게 유전자 검사를 했단다. 친자 관계가 아니란 결과를 받았지만 난 그 사실을 숨기기로 했단다. 네 엄만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모른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건 나는 숨을 죽이고 아빠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원망이나 슬픔 따위는 잠시 접어놓기로 하고 말이에요. 내 친아버진 말이다. 나는 친아버지라는 사람이 몹쓸병에 걸려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찾아뵙고 마지막을 함께 하거라. 뭐 그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 말씀은 나를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고 말았어요. 네 친아버진 엄마가 재혼한 바로 그 사람이란다. 이것이 그때 네 물음에 대답하지 못했던 이유란다. 많이 놀랐을 텐데 미안하구나. 아빠는 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끊었는지 모르지만 전화는 끊겨 있었어요. 바다라도 보지 않고는 숨조차 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이제 버라드만의 짧은 봄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밴쿠버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까만 밤을 보내고 싶어요. 갈매기가 날아와 창밖에 앉아 고개를 갸웃거리며 날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갈매기에게 내 마음을 말하고 싶어요. 비록 아빠는 말하지 않았어도 엄마는 진실을 알고 있지 않았느냐고. 나는 아마도 길을 잃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버지.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렇게 서운한 일도 그렇게 원망스러운 일도 아니었건만 그때는 왜 그토록 서럽고 원망스러웠던지 이따금 그 생각이라도 들다치면 괜스레 헛웃음을 지으며 벌게진 낯을 낡은 두 손으로 벅벅 문지르지 않고선 배겨낼 재주가 없었다. 서걱거리는 소리가 거스리긴 했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뜨거워지는 낯을 조금이라도 가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수는 막걸리 한 병이 든 시커먼 비닐봉지를 들고 휘적휘적 이팝 나무꽃이 흐드러지게 핀 뚝방길을 걷고 있었다. 10여 년 전 앞산을 끼고 마을을 휘감아 도는 개천이 봄람에 배시마을을 온통 시뻘건 진흙으로 뒤덮는 날벼락을 맞은 적이 있었다. 쑥대밭이 된 마을을 복구하면서 개천 옆으로 제방을 쌓고 제방 옆 옆구리에 이팝나무를 심었던 것이 어느새 뚝방길에 그늘을 들이우고 5월이면 눈이 부시게 하얀 꽃을 피워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팝나무가 흐드러지게 피면 뚝방길은 배실마을뿐만 아니라 근동에서 제일 가는 명소가 된다. 그런 뚝방길을 걷고 있을 때만큼은 온갖 시름을 잊고 편안해질 수 있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로지 한 가지 생각에만 몰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디선가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정수야, 엠비가 많이도 미웠지? 참말로 미안하다. 내 생각만 하고 네 앞길은 생각을 못했구나. 사실 정수는 마음을 넘어선 지금에 와서도 아버지를 몹시 미워하고 있었다. 심사가 뒤틀려 아버지를 떠올릴 때마다 생생하게 살아나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같은 그 말에도 선뜻 아니라고 대답하지 않았던, 또 지금까지 아버지의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에 마음을 풀 생각이 들지 않았던 이유도 그런 뒤틀린 심사 탓이었을 것이다. 아버지와 정수가 틀어지게 된 건 정수가 14살이던 그해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일어났던 그 일이 있은 후부터였다. 중학교 진학할 사람 손들어라. 종례를 마친 담임선생이 졸업반 학생들을 향해 물었다. 15명인 6학년 아이들 중 손을 댄 사람은 모두 4명뿐이었다. 정수는 손을 반쯤 들고 두리번거리며 눈치를 보다가 슬그머니 손을 내리고 말았었다. 숫자를 헤아리며 아이들을 둘러보던 담임선생이 내게 물었다. 정수야, 아직 정하지 못한 거냐? 6학년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네가 중학교에 가지 않겠다니. 중학교에 보내지 못할 만큼 가난하지도 않은데 왜? 아직 아버지와 얘기하지 못한 게로구나. 정수는 기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담임선생님이 말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 아버지와 잘 상의해서 다시 알려주거라. 아니면 내가 아버지를 뵙고 말씀드려볼까? 그러는 게 좋다면 그렇게 하고. 아니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이미 아버지 마음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으실 테니 굳이 아버지 의견을 물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이다. 그 며칠 후 선생님이 아버지를 만나 마을어기 가게집 평상에 앉아 막걸리를 앞에 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았다. 하지만 아버진 미동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수는 결국 중학교에 가지 못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날부터 정수는 농사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겨우내 외양간 뒤터 두엄 발치에서 논밭으로 두엄을 전해야 했고 모를 내야 했고 밭에 씨를 뿌려야 했다. 어쩌다 토요일 오후에 신장로 옆으로
길게 뻗은 작은 논에서 피살이라도 하고 있을 때 공부라고는 지지리도 못했던 누런 코를 훌쩍 들이마시면서도 창피한 게 뭔지조차 몰랐던 코찔찔이 녀석이 교복을 입고 껍죽대며 집으로 오는 게 먼 발치에서 언뜻 보이기라도 할라치면 정수는 그 길로 논에서 나와 개울로 도망치듯 숨어버렸다. 그 으스대는 꼴만큼은 죽어도 보기 싫었기 때문이었다. 그 녀석이 지나다 아버지에게 넙죽 인사라도 할라치면 아버진 계면적은 웃음을 지으며 녀석의 인사를 받고 잘 다녀가라고 공부는 잘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이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친구가 왔는데 어디 간 게냐고 정수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아버지 눈에도 교복 입은 그 녀석과 피살이하는 제 자식 놈을 비교하고는 제 자식 놈을 애처롭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정수는 중학교에 간 녀석들과 차츰 멀어져 가는 자신을 보고 있었다. 어쩌다 만나게 되더라도 의례적인 인사치레만 하고 돌아설 뿐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다. 딱히 하고 싶은 이야기도 없었지만 자신 앞에서 몇 마디씩 더듬거리는 영어를 섞어가며 말하거나 중간중간 김효정의 시 몇 줄을 끼워 넣어 말하는 걸 정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마치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 앞에서 으스대려고 일부러 그렇게 꾸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으니 말이다. 그 녀석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정수는 하루 품삯을 온전히 받는 배실마을에서 손꼽히는 농사꾼이 되었다. 그때까지 반품 또는 사흘을 일해야 이틀을 쳐봤던 것에 비하면 이악 물고 버텨온 지난 두 해가 허송세월로 보낸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그 녀석들이 고등학교를 갈 것이라는 소문이 마을에 돌았을 때 정수는 보따리라도 싸서 그 녀석들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먼 도시로 도망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중학교야 그렇다 치더라도 고등학생이 된 녀석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고 몇 년 후 대학이라도 척 붙어버린다면 그때는 꼼짝없이 그 녀석들에게 눌려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기 때문이었다. 그 무렵 정수는 그 녀석들이 모조리 고등학교 시험에서 떨어지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었다. 그렇다고 그런 속내를 밖으로 표현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합격하기를 빌어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떨어지기를 빈다는 것은 정수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입 밖으로 속내를 들키지 않으려고 애쓸 수밖에 없었다. 정수가 마을을 떠나야 할 이유는 점점 더 커지고 또렷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떠나고 난 다음 혼자 손으로 농사를 지으실 아버지를 생각하면 또 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하루 종일 뙤약볕에서 일하고 종종거리며 집안일까지 해야 할 어머니를 생각하면 정수는 밤새워 뒤척이며 쌌던 보찜을 새벽닭이 울면 슬그머니 풀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중학교에 가지 못한 정수를 뺀 9명의 어린 농부들은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그 녀석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기도 하고 방학이 되면 오로로 모여 개울에서 고기를 잡아 매운탕을 끓인다 몰래 숨어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신다 하면서 어울려 다녔다. 정수는 그 꼴이 너무도 보기 싫어서 9명의 어린 농부들과도 차츰 멀어져 가고 있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을 때면 의례껏 논으로 밭으로 싸돌아다니며 애꿎은 벼포기나 콩포기에게 아버지를 욕하며 분을 삭힐 수밖에 없었다. 그 덕분에 마을 어느 집보다도 일찍 병이 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고 잘 자라지 않는 밭에
걸음을 출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오히려 배실마을에서 가장 멋진 농사꾼으로 정수를 키워낸 힘이 되었을 것이다. 미안하구나, 정수야. 하지만 그땐 아버지가 더 깊게 생각하지 못했더니라. 그저 일손 하나 늘리는 게 우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때까지 우리 마을엔 중학교를 나온 사람도 없었고 우리 형편에 널 공부시킬 엄두를 내기도 어려웠단다. 그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장가들기 사나흘 전 아버지는 정수와 함께 이 길을 걸었었다. 그날도 오늘처럼 이팝나무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던 봄날이었을 게다. 속으로는야, 왜 나를 농사꾼으로 만드셨느냐고, 농사꾼이 그렇게 좋아 보이더냐고 따지고 싶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정수는 목구멍까지 치받치던 그 말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울컥 삼키고 말았다. 아마 아버지 얼굴에 잡힌 주름살과 아버지와 함께 지난 10여 년을 일구어 놓은 농토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단 한 명만 대학을 갔을 뿐 그 녀석을 제외하면 모두 고등학교마저 떨어져 마을로 농부가 되어 돌아오거나 어느 도시로 공돌이가 되어 떠나는 걸 보았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어처구니 없는 꼴에 정수를 분통 터지게 했던 그 일에 대해 아버지 스스로 위안 삼을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졌을 것이라는 정수만의 생각을 깨고 정수에게 진정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사과하는 아버지 얼굴에다 그렇게 퍼볼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정수는 천연덕스레 아버지에게 말했다. 헤헤, 다 지난 일인데요, 뭐. 뒤통수를 극적이는 정수 어깨에 아버지가 손을 얹었다. 정수야, 내일부턴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 내게도 딸린 식구가 생겼고 그 책임이 네 어깨에 모두 지워진 게야. 짐이 만만치 않을 게다. 혼자 애태우지 말고 내게 말하거라. 혹시 아니? 보탬이 될지 말이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가 널 볼 면목이 있다면 그건 사람도 아닐 게야. 그랬던 아버지는 첫 손자를 안아보지도 정수에게 손 한 번 쓸 시간도 주지 않은 채 돌아가시고 말았다. 그리고 이 길을 상여에 올라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가셨던 것이다. 그건 정수의 결혼식이 있고 그 이듬해 일이었다. 툭툭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이팝나무 위로 화사한 봄볕이 내려 쪼이던 날이었다. 몸부림치는 어머니 손을 놓고 상두꾼들의 노랫가락에 맞춰 아버진 가시고 말았다. 뚝방길을 걷는 정수의 귓가에 그날의 상여 소리가 쟁쟁하게 들렸다. 어허 어해 어러리 넘자 어해. 간다 간다 떠나간다. 만당 같은 집을 두고 부모 처자 이별하고 어제까지 울러머로 자고 나니 허망하네. 명정장포 앞세우고 구사당에 하직하고 한 번 가면 못 오는 길 성분 독촉 사고종신 이승길을 하직하고 문전옥답 다 버리고 저승으로 나는 가네. 세상 얘기 하던 분이 배옷 입고 꽃신 신고 황천길로 떠나가네. 신사당에 허배하고 황천길이 웬 말인가. 어러리 넘차 어해. 모처럼 식구들이 빠짐없이 둘러앉은 토요일 저녁이었다. 당신 막걸리 한잔 할래요? 아내가 나직히 물었다. 모내기 준비 때문에 이양기를 가진 동창 녀석과 한참 입씨름을 하고 돌아온 터라 목이 칼칼하던 참인데 그 헛헛한 마음을 헤아려주는 아내가 고맙기도 하고 쓸데없이 밖에 나가야 하는 수고도 덜 수 있다는 생각에 정수는 냉큼 대답을 하고 말았다.
거 좋지. 막걸리 잔 2개를 가지고 아내가 식탁에 앉았다. 하나 더 가지고 오지. 아내가 눈을 흘기며 말했다. 애에게 술 가르치려고 그래요. 말도 안 돼. 정수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술은 어른한테 배우는 거야. 아무 말 하지 말고 어서 가져오기나 하세요. 우리는 막걸리 잔을 부딪히며 건배했다. 고개를 돌리고 한 잔 쭉 들이킨 녀석이 손바닥으로 입을 쑥 문지르고 나서 아비 한번 쳐다보고 어미 한번 쳐다보고 입맛을 쩝하고 다신 다음 그 육중한 입을 열었다. 아빠, 저 농고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녀석이 그 말을 뱉어내는 순간 그렇게 보드라웠던 식탁 분위긴 된소리를 맞은 듯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말았다. 아내가 날벼락을 맞기라도 한 것처럼 비명을 질렀다. 뭐라고? 농고를 가? 너 미쳤어? 그거 진심이야? 아내가 술잔으로 식탁을 땅 내리쳤다. 농사 짓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부럽드냐? 네가 어디가 모자라서 네 실력이면 시내에서 제일 좋은 학교도 너끈히 붙을 텐데 뭐가 겁나고 뭐가 되고 싶어서 농고를 가. 난 죽어도 찬성할 수 없어. 아내는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했다. 그 처절한 모습이라니. 정수는 애써 흥분으로 시뻘개진 마음을 억누르며 아내에게 말했다. 흥분하지 말고 얘 말도 좀 들어봅시다. 그냥 하는 말 같지 않으니까 말이요. 아내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쏘아붙였다. 당신도 같이 미쳤어요. 이 어린 것이 무슨 생각을 한다고 말을 더 들어요. 듣기는. 안 돼. 농고는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것만은 허락할 수 없다. 아내의 실망하는 모습은 옆에서 바라보는 내 가슴이 미어질 만큼 처절하고 애처로웠다. 녀석만큼은 남부럽지 않은 대학을 나와 농사일 따위는 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길 바라온 게 아내의 하나 남은 희망이었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 마을에서 공부 잘하고 모범생으로 칭찬이 잦아있던 녀석 아니었던가 말이다. 그런데 그 녀석이 농구를 가겠다고 선언을 하다니. 그건 아내뿐만 아니라 정수에게도 날벼락 같은 선언이었다. 엄마, 농구는 모자라는 아이들만 가는 학교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부러워서 가려는 것도 아니고요. 농사 짓는 게 그냥 좋아요. 그래서 가려는 것뿐이에요. 녀석의 말에 난 할 말을 잃었다. 중학교 3학년짜리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설득해야 하는 건지, 설득해야 한다면 무슨 이유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우리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결정하자.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흥분한 아내가 쏘아붙였다. 생각은 무슨 생각. 난 절대로 안 돼요. 개나 소나 대학 간다고 빚을 내 과외 공부를 시키니 심지어 필리핀으로 어학연사를 떠나니 어쩌니 하며 생난리치는 세상인 거 안 보여요? 그런데 왜 이 녀석만 농골 간다는 거예요?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겠어요? 그래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리에 더 앉아있다는 것이 곤혹스럽게만 느껴졌다.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이팝나무길로 들어섰다. 툭툭 터지기 시작한 이팝나무꽃 향기가 코끝을 싸하게 파고들었다. 벌들이 윙윙거리며 하얀 꽃송이 속을 들락거리고 있었다. 달도 뜨지 않은 밤에도 운명 지어진 대로 제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을 정수는 멀뚱히 쳐다보고 있었다. 아버지, 저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제게도 일손이 필요할까요?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처럼 밤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다.
이제는 밤바람마저 차게 느껴지지 않았다. 정수는 어느새 무덤 앞에 서 있었다. 아버지가 날 보고 계시는 것 같았다. 지난해 어머니와 합장한 묘등에서 잔디가 파릇파릇 싹을 틔우고 있었다. 정수는 밤을 새우더라도 아버지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아차, 막걸리라도 가져와야 하는 건데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그래. 엉거주춤 서 있는 정수의 뒷덜미를 잡아채는 것 같은 소리가 낭낭하게 따라왔다. 참말로 빈손으로 오면 웃자자고 정신 나갔소 시방. 막걸리 들고 허이허이 쫓아오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내도 콸콸했나 보았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